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논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찾으러 간 걸로 보이는데 찾았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김 여사 수행비서 2명의 집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어서 왜 이제서야?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용으로 관세 협상을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어떤 발언이었는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에선 민주당의 선대위 출범 소식을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집뿐 아니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도 수색을 했습니다. 찾고 있는 건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으로 보입니다. 통일교 윤모 씨가 건진법사에게 건넨 선물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증거물을 찾기엔 이미 늦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3년 내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면죄부 자판기, 전속 로펌을 자처하던 검찰이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으니 면피용 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호들갑입니까? 하이에나 근성의 발로입니까? 아니면 수사 쇼 후 면죄부 발급을 위한 빌드업입니까? 검찰이 찾고 있는 고가의 선물들이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은 이미 제기된 바 있죠. 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예산을 살펴봤더니 캄보디아 관련 예산이 648억 원이 편성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규모나 지원 방식 등이 전폭적이고 또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검찰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정부 인사를 소환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의 압수수색은 오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수사 대상, 압수수색 대상은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여기에 더해서 수행비서 2명의 집도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건진법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입니다. 따라서 건진법사는 피의자일 것이고요. 전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늦었다고 봐야 될까요? 늦었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지 26일 만에 이루어진 건데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파면당하지 않았더라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단 압수수색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어를, 그러니까 피의자가 지금 건진법사이기 때문에 주어를 건진법사로 봤을 때는 뭐 늦은 것 아니고 뭔가 속도에 그냥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건진법사를 일단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참고인으로서 다른 참고인으로서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가 확대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근데 저희는 그 주어를 김건희 여사로 봐야 된다. 김건희 여사로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사실 숱한 의혹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을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에 대한 혐의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뭔가 그런 것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방어막으로 보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아마 증거인멸을 하고도 남을 시간이 너무 충분하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뒤늦게 압수수색을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적으로 찾아야 되는 증거들이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인멸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건진법사는 피의자이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때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사람, 그리고 공직자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만 피의자가 되고 배우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청탁금지법에 따로 없기 때문에 현재 이 혐의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검찰 수사 속도가 굉장히 통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 이 건은 지금 현재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모 씨에게 고액의 다이아 목걸이를 줬다라는 진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건진법사 전모 씨를 수사했겠죠. 근데 건진법사 전모 씨가 나는 그것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검찰로서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를 건진법사의 말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예. 결국 그래서 오늘 진행된 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목걸이 찾기였다. 이렇게 보고요. 그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저희가 국민의힘 소속된 당자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참담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록 전 대통령 신분이지만 윤 대통령 부부가 관련이 돼 있고 또 그 연결고리로 작용하는 사람이 건진법사 전모 씨라는 무속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무속의 영향력으로부터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이 이렇게 뭔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인데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 참고인 신분이지만 압수수색을 받았고요. 지금 자막 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소식이고 영장에는 목걸이가 적시가 됐다. 즉 고가의 목걸이를 찾으러 간 것은 맞고요. 함께 휴대전화까지 압수를 한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가의 목걸이가 적시가 돼 있고요. 현재 신분은 피의자가 아닙니다. 참고인이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피의자가 될 수 없기에 일단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게 뇌물 혐의 등으로 번지게 되면 또 어떤 혐의가 누구한테 적용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아크로비스타 상황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시죠.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크로비스타로 몰려들었습니다. 검찰이 못 나가게 막자, 차량을 막자라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긴 의원님, 네. 목걸이 외에도 명품백까지도 건네졌다라는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목걸이 이제 그 땡땡이라고 하는 명품 목걸이 6천만 원에 호가하는 목걸이뿐만 아니라 명품백 그리고 인삼까지 전달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마 뇌물성 이 물건들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대차관이라고 하는 정부의 이례적인 캄보디아 투자라고 하는 그 규모 자체가 600억이 넘기 때문에 사실 통일교 입장에서는 그 뇌물을 건넨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명품백과 이 정도의 목걸이로 그 정도의 어떤 계약을 얻을 수 있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가성비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명품백과 목걸이 그리고 인삼보다 다른 물건들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사실 이 수사가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건진법사의 이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라는 진술 때문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척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언론 보도에도 따르다시피 최은순 장모와 건진법사는 아주 과거 10수년 전부터 고수도, 도박이라는 것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서 보직을 받은 것도 2022년이고 또 논란이 됐었던 연사마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2023년, 2년경이었거든요. 근데 2, 3년이 흐른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상당히 좀 눈치를 봤었던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났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메모장 등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검찰발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가 좀 넘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 끝난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뿐만 아니라 다른 압수물까지 가져간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단 분석을 해보죠. 휴대전화 메모장의 확보는 어떤 의미입니까? 유재와 성친 의원님 차례로 들어볼게요. 일단 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쟁점은 건진법사 전모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 목걸이를 줬는지 여부 요걸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목걸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 압수수색 영장 그
압수수색의 대상물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 밖에 휴대전화나 이런 메모장 같은 것도 현장에서 갑자기 발견돼서 압수하는 게 아니고요. 영장에 적시가 됐기 때문에 압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건진법사 전모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를 줬는지 여부 그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목걸이라는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죠. 목걸이뿐만 아니라 그 목걸이와 관련된 혹시 메시지가 오갔는지 그와 관련된 통화 내역이 있는지 혹시 메모장에 언제 몇 월 며칠에 목걸이를 받았다고 적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지 의심들을 이제 검찰이 하고 그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애초에 그런 것들을 그 대상에다 적시를 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지금 저렇게 휴대전화나 메모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저 휴대전화나 메모장에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인멸돼도 한참 전에 인멸됐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희가 알기로 휴대전화도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모두 하도 다른 사람과 연락한다는 그 의혹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자 휴대폰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압수했다는 휴대폰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검찰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꾼 다음에 그 이후에 사용한 핸드폰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압수한 것인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는 충분히 이전에 있었던 핸드폰은 인멸하고도 남았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 목걸이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명품백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직접적 증거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진법사의 핸드폰이나 건진법사가 그 통일교회 윤모 씨랑 연락했던 정황 이런 것들 내용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연락을 주고받고 윤모 씨로부터 명품백이나 그 목걸이를 전달받았던 시기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아마 통화 내역은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통화 내역이 남아있거나 연락했던 기록이라도 흔적을 찾아낸다면 저는 간접 증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확보한 직접 그 증거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접 증거로 활용하기에는 아마도 무의미한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휴대전화나 메모장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한 내용이 안 담겨 있을 가능성이 꽤 있고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면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네요. 검찰은 전직 통일교 간부 윤모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건진법사를 만난 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모 씨는 지난 2022년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독대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캄보디아 관련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 있더라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기인 위원님은 이게 이제 통일교가 한 청탁의 결과 아니냐 이런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렇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전 사실 명태균 씨보다 훨씬 더 이게 게이트까지 비화될 수가 있다고 좀 보는 것이 이 윤모 씨라고 하는 통일교의 간부와 건진법사의 대화 내용에서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제 대통령 관저의 이전 용역을 맡았었던 히림 종합건축사무소가 언급됐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히림 건축사무소가 캄보디아에서 2017년부터 국제공항 내지는 병원 그리고 각종 건축 사업에 개입이 돼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고 거기에 또 하물며 마침 정부에서는 전대차관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600억이라는 그 정말 규모 있는 예산을 준 것이거든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검사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에 그렇게 돈을 통으로 원조를 해줘버리면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불투명한 돈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히림과 김건희 여사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좀 소명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검찰 수사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런 내용이 이제 추가 조사가 되면 뇌물 혐의로 번질 수 있는 거예요? 뇌물 혐의로까지 번지면 이제 그러면 이제 직무 관련성까지 있다고 이제 증명이 되면은 그 피의자의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윤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한테까지도 이제 뇌물 관련된 수사가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검찰의 칼끝은 청탁금지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뇌물 수수 의혹까지 염두에 두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통상적인 수사를 저는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부부에 대한 수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공천 개입 의혹도 있는데 명태균 씨가 어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김건희 여사 통화가 저녁부터요? 전화가 바뀌었다면서요. 이따 오후에 그 아크로비스타 한번 찾아가 볼게요, 내가. 예. 아니 뭐 전화를 해 만나면 되지. 그런 사람이 뭐가 있는지 저도 방송 보고 알았어요. 만난 적 없다는 말씀.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난 적 없죠. 만났으면 봤을 거 아니에요. 제 전화기에 건진이라는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네, 전화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네요.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사용하던 전화기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통은 저희도 휴대폰을 교체했을 경우 이전 핸드폰을 보통 남겨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통상적인 일반적인 경우이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핸드폰을 교체했을 시기를 떠올려 보면 이미 공천 개입 의혹이 많이 불거졌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뭔가 나와서 나는 누구에게 공천 부탁한 적도 없다라는 대국민 거짓말을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전후로 핸드폰을 바꿨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전 핸드폰에 대한 파기 뭔가 그 처분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확보했다는 그 검찰이 굳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밝히는 것 자체가 우리 압수수색해서 증거물 확보했어요라는 뭔가 보여주기식 약간 발표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는 여전히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 조직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휴대전화 바꾼 것 이런 등등 증거인멸 시간을 너무 충분하게 준 것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의구심을 저희는 떨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수사의 속도로 보면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이 꽤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소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참고인도 소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소환을 할 수 있죠. 이제. 예. 근데 강제하는 효과는 없죠. 근데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 사건, 이건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나 이제 국가공무원법 위반 문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피의자로 소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재수사 결정이 내려진 서울고검에서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로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역시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끝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헌법 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현직 대통령 부부든 전직 대통령 부부든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소환을 하면 소환에 응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면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소환에 당연히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신속하게 검찰 수사에 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검찰이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했고 조금 전 압수수색이 끝났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일단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수행비서 2명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했고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목걸이라고 적시가 돼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려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 속도가 빠른 것이냐 아니면 너무 느린 것이냐 제 속도로 가고 있느냐 지금 세 분의 의견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개혁신당은 늑장 수사라고 보세요? 저는 좀 수사 자체는 그냥 상당히 늑장 수사인데요. 예. 이 검찰이 저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당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전권 교체가 된다면 민주당의 줄을 서봐야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래도 온전치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줄을 서봐야 사실은 질이 멸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검찰의 이런 애매모호한 그리고 늑장 수사의 결과로 나온다고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가지고 권오수 회장을 기소했다라고 하는 1차 수사팀의 그 부장 검사를 파견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여전히 연지 얀지 정치권의 어떤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증거가 지금 이렇게 애매모호한 수사의 결과로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예상해 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죠. 지금 남부지검에서 이거 수사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만 해도 제가 그 칼끝은 단순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캄보디아 그 원조 사건, 그래서 혹시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뇌물까지 번질 수 있다. 칼끝은 거기를 향하고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남부지검의 이 수사단은 굉장히 특수통임 부장검사가 지휘를 하고 있고 굉장히 역량이 있는 수사단입니다. 지금 남부지검이 이걸 잡고 이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만간 김건희 여사의 소환 문제도 남부지검이든 아니면 중앙지검에서든 저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늑장 수사라고 보시는데 왜 지금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하는 것처럼 비추게 할까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긴 의원은 짚었는데. 저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뭔가 털어내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미리 털기 위해서. 왜냐면은 지금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바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수사들이 아마 정광석화 같이 이루어질 텐데 그 이전에 아마도 뭔가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냐. 저는 소환 조사 응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김건희 여사 한번 소환 조사했죠. 근데 검찰을 소환해서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소환된 검찰들이 핸드폰까지 제출해서 사실상의 황제 수사를 받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로 정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한들 과거에 우병우 수석이 받았던 그 황제 수사를 또 떠올려 보면 소환된다고 해서 과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안 할 것인가? 저희는 그것도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하고 충분히 소환에 응했고 수사를 해봤지만 혐의가 없다라는 그런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 과정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뭔가 수사를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면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거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으로 걸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검찰이 마지막에 소환 조사도 하고 다 하지 않았느냐. 그때 충분히 했는데 왜 굳이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하냐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저는 빌드업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지검이 그런 의지가 있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길 정말 바랍니다만 저희는 심우정 검찰을 믿을 수 없습니다. 조금씩 시각이 다르네요.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미 재무장관의 과장을 좀 보태면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심지어 한국 등 정부가 협상을 빠르게 끝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에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정부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그 절대로 아니고요. 왜 이렇게 협상 서둘러요? 협상을 서두른 게 없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우리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 트럼프 취임 100일을 기념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이 선거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어한다라고 하면서 그래야 선거운동에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도 한덕수 대행이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르는 게 자기 선거를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된 바 있었죠. 매국적 조기 대미 협상을 당장 멈추시라. 전문가를 자처하며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 주자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미국 정부 인사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들어보시죠. I wanted to ask about South Korea specifically. They've said that they probably won't be able to make a comprehensive deal until early July because of their elections. Japan also has elections. I would actually take the opposite tack, that I think from our talks that these governments actually want to have the framework of a trade deal done before they go into elections to show that they have successfully negotiated with the United States. 이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는
일본 등등 여러 국가를 뭉뚱그려 말한 것이지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용 발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저 기자회견 장면 다 함께 보셨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 선거가 있어서 7월 초까지는 포괄적인 합의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일본도 선거가 있습니다. 일본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한국을 구체적으로 묻겠다라고 질문을 했고요. 미 재무장관은 우리가 대화를 통해 느낀 바로는 이들 정부는 오히려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해두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자신들이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고 홍보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부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는 일본 같은 나라를 다 뭉뚱그려서 말한 것이지 우리나라 얘기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국회에 와서 했습니다. 이 해명은 저 질문 응답을 보고 난 다음에 이 해명을 보면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전혀 안 되죠.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이미 공개적으로 협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최대한 지연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나라들이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최대한 지연하고 다른 나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인들의 나라의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급한 건 사실 트럼프 정부, 미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시간을 끄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인데, 지금 뭐 일본까지 포함하더라도 전 일본도 포함 안 되는 답변이라고 봅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지금 행정부가 가서 우리는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다. 우리나라만 역주행 협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다른 나라는 모두가 지연해서 최대한 늦추려고 했었는데 뭔가 우리나라만 빨리 뭔가 결과물을 내서 빨리 성과물을 내서 이용하려고 했다. 만약에 저 재무장관이 국내 정치용으로 미국 언론에 그리고 미국에 뭔가 어필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면 굳이 선거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또 아시아 국가, 뭐 일본이나 한국 등은 생각보다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바로 잘 이끌어가고 있다 정도만 이야기해도 오히려 충분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라는 미국 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거를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협상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뭔가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에 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용이라면 오히려 선거 얘기를 안 해야죠.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저는 전혀 설득력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지금 정부에서 관세 협상에 관여하는 사람들 전부 다 탄핵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국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 특정 진영의 선거를 우선시하는 협상을 했다. 저는 이거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는 최상목 부총리가 저 정도로 그냥 무마했다고 해서 절대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거 그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나라 얘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우리의 대화를 통해 느낀 바로는 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은 사실과 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유재하 의원님.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어떤 의미로 그 진위가 무엇인지 그걸 알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대화의 파편들만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것 자체만을 가지고 마치 한국 협상단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국익을 저버리고 관세 협상을 빨리 틀을 만들려고 서둘렀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베센트 재무장관과 협상을 한 당사자인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현재 협상 속도가 전혀 빠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대화의 파편만으로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국정관리를 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어느 보도에 따르면 내일이면 뭐 사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국정 안정을 굉장히 지금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익과 직결되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본인의 선거운동과 뭐 어떻게 관련해서 이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정책 공격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 명예로운 어떤 공직생활을 해왔는데 거기에 지금 마지막에 5점을 남기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왜 하필이면
지금과 같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권한대행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두고 이렇게 출마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만드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개혁신당의 시각도 궁금하네요. 사실 협상이 빠르다고 주장하는 건 민주당의 주장이죠. 이 10% 보편 관세 이상의 그 관세를 부과하는 그 유예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종료 시점이 7월입니다. 그러면 5월, 6월 중에 협상을 해야 되고 국회에 비준이 필요한 것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5, 6월 중에 협상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선의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지금 일정대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베센트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이 개성 내지는 이 사람의 본질을 파악해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도 제2의 트럼프라고 여겨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중국과 관세 논쟁에 있어서도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가감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중국과의 어떤 관세에서 무역 걱정이 된다는 기자의 진압에 있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근거도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본인의 느낀 바에 따르면 어떤 한덕수 대행이 선거 이용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뇌피셜이지 우리가 굳이 저걸 가지고 한덕수 어쨌든 우리나라 대행이니까 공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저도 이제 우리 류재화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배나무 밑에서 가끔 함부로 매지 말라고 했던가요? 본인이 직접 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오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60일 동안 권한대행에게 국정 수습을 하라고 기간을 주는다는 것은 오해 없이 정확하게 국정을 잘 수습하라는 어떻게 보면 대행의 권한일 텐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자초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이렇게 답을 했는데 앞서 들어봤지만 조금 더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선 전에 어떤 결론을 낼 여기 이유도 없고 속도가 전혀 빠르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저도 그 어제 발언을 보고 저도 되게 당황해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트럼프 100일이잖아요.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약간 국내용으로 얘기한 거구나라고 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한테 이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트럼프의 100일 기자회견이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이제 100일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국을 언급하면서 미국 국내용, 그러니까 이른바 국내 정치용 발언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또 건너뛰어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정치용 발언이면 한국과는 협상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는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 지금 중국과는 강하게 붙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다 지원 전력을 펼치고 있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지원하기에 가장 좋은 명분이 있죠.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 전력을 펼치고도 남을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재무장관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 뭐 아까 전에 뭐 속도 이런 것도 빠르지 않다. 민주당의 뭔가 그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관세 유예 종료 기간이 7월 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한 달 뒤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어느 정도 기초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없고 여당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어느 쪽이 여당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에서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의견 수렴을 했었어야죠. 예. 한덕수 권한대행 2주 전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 단 하루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그냥 자의에 의해서 지금 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상목 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저런 발언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의심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되고 당연히 속도가 빠른 것 아니냐. 단순히 우리는 관세 협상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는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아주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회에 와서 보고도 안 하고 의견 수렴도 안 한 그 정부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예. 저희는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뭔가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내일 오후에 공직에서 사퇴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직 없지만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에 대통령 파면 직후에는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 마지막 한마디,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지났거든요. 대선 출마를 위해서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가 이르면 내일로 보입니다. 이긴 의원님. 네. 그러면 또 우리는 대행의 대행 체제를 겪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전 세계 최초로 2명의 대통령이 파면되면서도 대행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연임 대대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이고요. 한덕수 총리는 사퇴를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남은 60일 아니면 30일 동안 이 혼란한 국정을 잘 수습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본인이 말한 대로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예. 저희가 오늘 국민의힘 경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라고 거론되고 있는 3명의 후보가 한덕수 후보, 한동훈 후보, 김문수 후보인데 이 면면을 보십시오. 한 명은 파면된 대통령의 노동부 장관, 한 명은 파면된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한 명은 파면된 대통령의 총리입니다. 이걸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라도 지금 실권을 잡고 있고 국정 운영을 수습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총리라도 자중하고 꼭꼭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부터 나온 보도긴 한데 한대행 측 관계자들이 나경원 캠프의 사무실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무실이 당초에는 오세훈 시장이 쓰던 사무실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오세훈에서 나경원, 나경원에서 한덕수 이렇게 물려받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여의도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사무실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명당 자리가 명당 있죠. 자리.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것도 문제는 좀 무속의 영향이라고 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오가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 캠프라든가 홍준표 후보 캠프라든가 한동훈 후보 캠프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었죠. 근데 이 건물은 오세훈 시장의 캠프였고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택했고요. 나경원 후보의 캠프였는데 나경원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흔히 말하면 터가 안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 곳을 한덕수 대행이 물려받게 됐는데요. 이거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한덕수 대행이 면밀하게 대선 출마할 준비를 하지 못한 채로 지금 출마하게 된 상황. 예. 심하게 말하면 출마를 떠밀려서 하게 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떠밀려서요. 본인 의지보다는 떠밀려서. 시간이 많았다면 예. 다른 자리를 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터가 좋은 곳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걸 봐서는 굉장히 임박하게 결심을 하고 출마할 뜻을 이제 세우신 것이 아닌가. 내일 이제 좀 두고 봐야겠지만요. 보이고요. 그렇게 출마를 떠밀려서 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게 된 것은 옆에서 부추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좀 참담하지만 국민의힘에 소속된 분들이 옆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김을 빼고 찬물을 끼얹고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고 부추기는 그런 옹립론을 내는 그런 참담한 상황인데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만 한덕수 대행이 결국은 출마할 결심을 하신 것 같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전에 계속 다뤘듯이 여러 가지 불공정성 논란, 관권 선거 논란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고 그런 도덕적, 정치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거의 굉장히 상처투성인 채로 권한대행에서 물러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들의 셈법도 좀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오늘 아침에 한동훈 후보에게 이런 질문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하지도 않은 사람과 단일화 언급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당대회 뒤에 후보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단일화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는 후보가 한다 뭐 이런 뜻으로 비추는데 이게 전당대회 뒤에 단일화를 하면 한덕수 대행이 부전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밑에서는 후보들이 좀 부글부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저는 그 한동훈 후보의 말이 굉장히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 시작도 하기 전에 질 거가 염려돼서 서로 힘 합치겠다 그러면 자신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걸 이제 한동훈 후보는 패배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은 국민의힘 경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선이 진행 중이고 국민의힘 경선에 집중할 때죠. 그리고 정당이라 하면은 정당에서 여러 기라성 같은 후보를 내고 거기서 선출된 사람이
그 당의 후보로 나가서 완주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당은 그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 것이고 자강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로 정당은 더 커져가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창 경선 중인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로 옹립론이 있으면서 그 김이 빠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취지의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원칙적으로 경선이 끝나면 모든 세력,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겁니다. 예, 비판적인 시각이시네요. 예, 그렇죠. 다른 두 분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저는 알고 있고 아까부터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출마를 예상하면서 논평할 수 있는 건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일 출마를 선언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한 말씀씩 듣죠. 먼저 이긴 의원님. 저는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하지만 출마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후보를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띄워주고 본인은 뒤에 빠져서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운동을 돕는 차원으로 그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선거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보물부터 시작해서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출마를 한다라고 분위기를 띄우고 국민의힘 후보에게 손을 들어준 다음에 본인은 뒤로 빠질 것이다라는 그 역할로 저는 보는데요. 그조차도 사실 총리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번복을 하고 총리로서의 어떤 임무와 책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단일화는 하겠죠. 총리직까지 내팽개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이 단일화 안 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일화라는 것이 때로는 1 더하기 1이 2 이상, 2, 3까지 가기도 합니다만 어떤 단일화는 1 더하기 1이 1 내지는 1보다 더 작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에 선출되는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라든지 단일화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죠. 세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정치 고수 두 분,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대위원장이 되셨어요. 네. 인사는 잠시 뒤에 나누겠습니다. 네. 이수진 앵커가 통합선대위 출범 관련 소식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선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어렵게 만들어 오신 경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를 보니 용광로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정치인부터 비정치인까지 다 모였습니다. 슬로건은 진짜 대한민국, 선거 방식은 위대한 국민에게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청 노트도 나눠줬는데요. 국민을 많이 만나고 민심을 여기에 담으라는 뜻입니다. 국민의 말씀을 꼭꼭 채워넣을 경청 노트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모두 귀에 대고 국민의 말씀을 쫑긋 듣는 자세로 세 분 총괄 선대위원장님 누가 귀가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선대위는 오만하고 안일해선 안 된다며 겸손하고 절박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선대위의 면면이 나왔습니다. 두 분 보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누구일까요? 먼저 김성태 대표께 드릴게요. 우상호 선대위원장 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우상호 선대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이제 강원도. 그러니까 강원도 그러면은 그래도 보수 진영의 터바스로 그래서 상당히 득표율도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죠. 강원도를 총괄하고 있다는 것은 그 넓은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뭐 선전을 할지 모르겠지만 기대는 됩니다. 예. 저는 상당히 오늘 이제 이재명 용광로 선대위에 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보수 진영에 때로는 쓴소리도 하면서 그래도 건강한 보수가 되기를 위한 아주 자양분으로서 늘 큰 역할을 많이 해주신 분인데 예. 또 지금 이제 윤여준 뭐 전 YS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환경부 장관 한때는 저분이 이제 보수 정치에 그래도 책사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건강 옥조 같은 말씀도 많이 들려주시고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빨간 잠바도 아니고 파란 잠바 입고 저 이재명 대표 옆에서 길을 쫑긋 하는 저 모습은 이거는 참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대목이죠. 예. 네, 아픈 대목이죠. 저런 분들이 왜 저렇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심산 비상계엄이 있었고 또 헌재 심판 파면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집권 세력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책임지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자정 노력이나 또 자성과 반성, 성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한결같은 이유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동의를 합니다. 예, 굉장히 뼈아프게 느끼고 계시네요. 당선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굉장히 큰 실망을 안고 갔을 것이다. 그 축구에서 승리하려면 그라운드, 운동장을 넓게 쓰라 그러거든요. 예. 좌에서 우까지 운동장을 넓게 쓸수록 패스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격력이 강화되죠. 이번 이 선대위는 그냥 용광로 선대위라는 걸 떠나서 굉장히 폭넓게 만들어진 선대위로 보여집니다. 스펙트럼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아까도 저 멘트가 나왔습니다만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하고 정은경 그 질병청장 딱 오신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앉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넓게 가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두 분 예. 말씀이 굉장히 귀담아 들을 만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히 이석연 법제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합리적 보수가 지금 이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느끼는가를 한눈에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자기가 이 정치판에 안 뛰어드는데 이게 한 이유는 헌법 정신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돼야 하기 때문에 왔다. 그런데 저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돕지만 잘 못할 때는 쓴소리 하겠다. 능히 쓴소리 하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 쓴소리 할 수 있는 윤여준, 이석연 이런 보수 인사들이 합류했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저는 폭넓은 선대위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상당히 잘 짜여진 선대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선대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단은 윤여준, 박찬대, 강금실, 정은경 등 총 7명으로 구성이 됐고 또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단에는 김민석, 이석연, 이인기, 우상호 등등의 인사들이 포진이 됐습니다. 저도 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팬데믹 당시에 거의 매일 브리핑하고 매일 브리핑하면서 흰머리가 드는 것을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워하기도 했잖아요. 오늘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섰거든요. 일단 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굉장히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간절히 소망하였었습니다. 팬데믹은 극복을 했지만 폭정과 내란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경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작은 힘이지만 함께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모습을 보실 것 같습니다. 팬데믹은 극복했지만, 즉 코로나19의 그 위기 상황을 우리가 극복을 했고 당시에 우리 일상이 많이 무너졌었잖아요. 그 일상은 극복이 됐는데 폭정과 내란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 상당히 그 보수 진영에는 아픈 소리를 날리면서 이재명 지금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오랜 관료 공직 생활을 하신 분의 이미지를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를 이렇게 구성한 면면을 보면은 정은경
저런 분은 이제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때 늘 국민들과 친숙하게 하루하루 힘들지만은 그래도 저번에 목소리를 통해서 상황을 점검할 수 있었죠,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만 또 이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또 이제 이 사법개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보였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노무현, 문재인 뭐 전 대통령의 그 핵심 참모들도 다 이렇게 전면에 세움으로써 이번 대선만은 어떤 경우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이제 상당히 절박함이 있는 거죠. 저는 저기에 또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또 아프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TK 지역에 이제 건올 전 이제 바른정당 사무총장 출신이라든지 또 이제 이인기 전 의원 이런 분들은 TK 지역에 다 중진 의원 출신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TK 지역 내에서도 보수 지정의 정치를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많은 또 기여도 하신 분들인데 어느 날 저분들이 지금 이재명 캠프에 저렇게 선대위에 합류하고 있고 저런 상황을 볼 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이 경선은 도대체 우리 진영의 사람들은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고 그럼 뭘 집토끼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그런 산토끼를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변화와 자정의 노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뭘 하고 있는지 대단히 안타깝고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예. 더군다나 저도 노동운동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한국노총 같은 경우도 지금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를 위해서 한국노총 차원에서의 선대위를 꾸리겠다. 이게 얼마나 지금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시민사회 노동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미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거의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저 모습. 저게 민주당이 가령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조기 대선 판을 이미 염두에 두고 저 작업을 해서 저 결과를 얻어낸 건지 안 그러면 자발적인 참여인 건지 뭐 이런 부분 요즘 뭐 정당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작업한다고 그게 합류하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보수 진영으로서는 안타까운 대목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앞서 이석연 상임선대위원장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인물이기도 해요. 이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충청 경선에서 세종 행정수도 중심 공약을 냈고 또 대전의 과학수도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진영을 굉장히 괴롭혔던 분입니다. 예. 특히 헌법 정신을 중심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때 행정수도위원 이 판결은 사실 일격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헌법 얘기를 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분의 중심은 수도를 옮기냐 안 옮기냐의 문제보다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그러한 대통령이 돼달라 이런 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정수도라고 하는 강론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헌법을 잘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문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그 주문에 입각해서 지금 돕고 있기 때문에 강론적인 무슨 공약이나 이런 것 갖고서 뭐 시비를 붙거나 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또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이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만들겠다고 하는 문제는 행정수도 자체를 다시 건설하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분의 표현은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예, 가서 업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한 거지. 청와대나 용산을 옮기겠다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마 절충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부별 출신으로 저희가 한번 쭉 그래픽을 정리해봤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영삼 정부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노무현 정부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명박 정부의 이석연 전 법제처장, 문재인 정부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까지 포진이 됐습니다. 예, 참이라는 탄식이 나오셨어요. 제가 사실상 이석연 처장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전에 같이 두 사람이서 식사를 했었어요. 아, 직접요? 예. 본인이 저하고 식사하고 싶다 그랬어. 예. 그래서 식사를 했는데 대단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대한 걱정이요?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위헌적이고 이 헌법 위반 사항을 이게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또 자정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 보수 이제 정치의 미래가 달려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결연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보고도 이제 많은 역할을 해달라.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방송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정에서 별로 뭐 듣기 좋은 안 좋은 김성대 대표는 쓴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쓴소리를 제가 많이 하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진보 진영, 흔히 말하는 좌파 진보 진영만 이렇게 천의 사람들이 다 모이고 저 세력들이 국회에 가도한 입법 권력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 권력까지 손에 쥐면은 이 진보의 이 날개짓은 엄청나게 힘이 강하고 또 높이 오릅니다. 그렇지만은 한쪽이 보수의 날개가 이렇게 꺾여버리고 같이 이 균형을 갖춰주지 못하면은 이 새는 멀리 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적인 측면에서는 이 건강한 보수의 영역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이성현 처장 같은 분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라든지 연찬을 통해서 변화와 쇄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늘 초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분이 올 때마다 아주 쓴소리를 내요.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대단히 쓴소리를 많이 내요. 그런데 한 귀를 듣고 흘려버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행상이 그런 건데 아니 뭐 이 조기 경선 전국에서 경선만 치열해내고 한덕수 대행만 마지막 파이널 뭐 경선 해가지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 후보가 무조건 이재명을 이길 것이다. 이거는 우리들의 희망 혈액이었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비록 3년 전에 저 이인기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윤석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네. 예? 이러니까 이 3년 만에 지금 보수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했는지 그 실망에 대한 정말 우리 당이 내놓아야 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놓아야 될 정답은 대국민 사죄와 사과 그리고 당이 집권 세력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예. 자정 노력 이런 것인데 그런 게 지금 빠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조기 대선 전국이 만들어지고 우리 당 후보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감흥이나 감동이 없는 거거든요. 예.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국민과 또 보수 진영의 이 사죄 반성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세력으로서 호가호위했던 세력들이 이런 때 배지 몇 개 날려줘야 됩니다. 다음 총선에 나 불출마하겠다. 이런 정말 빼저린 자성과 성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일정 부분 그래도 이런 처절한 노력들이 있어야 그래도 예.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후보들의 이미지 정책 비전이 보이게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워요. 예. 지금 인사의 면면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쓰는 표현으로 뭐 이른바 좌파 혹은 진보 진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렇죠. 점점 더 국민의힘을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전략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저희 민주당 쪽에 소위 말하면 트레이드마크 같은 공약들을 다 발표했어요. 경제민주화. 예. 그다음에 복지 정책들도 여러 가지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캠프 제가 공보단장이었는데 되게 당황했어요. 우리 쪽 진영으로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선거 전략가가 얘기하는 캐치홀 전략. 그러니까 상대방의 대표 공약까지도 우리 자기 공약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왔는데 지금 형국이 꼭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보수 인사가 우리 민주당 이재명 캠프로 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보수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캠프에 와서 어떤 직책을 맡아준다는 건요. 보수가 보수에게 실망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가 보수에게 실망해서 그렇게
이재명 캠프로 오기 어려웠던 분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에서 저는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반성과 성찰로 시작하겠다고 해야지 꼼수를 자꾸 부려서 이걸 모면하려고 해서는 보수의 위기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 이런 예. 충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오늘 이 선대위를 통해서 서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예. 자, 저 장면이요. 저 장면.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 점퍼 색깔. 기호 1번 밑에 붉은색이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상징 색깔이잖아요. 물론 뭐 못 쓰리라는 법은 없지만 푸른색으로만 갈 줄 알았는데 저렇게 빨간색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 표현드린 거는 국민의힘을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색깔만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재명 캠프의 고도의 선거 전략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를 이렇게 민주당 파랑이 중심에 빨갱이를 살짝 집어넣은 것은 빨강이 빨갱이 예, 빨강입니다. 예. 빨강이를 집어넣은 것은 고도의 선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대선 총선 큰 선거에서 국민들은 그 후보의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정책 공약 이걸 다 애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게 이미지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두세 달 전에부터 분명히 민주당 내부적으로 엄청난 이제 논란과 또 반발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 영역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전과 가치를 뛰어넘은 중도 보수로까지 스펙트럼을 넓혔어요. 그때 일부 논란은 있었지만 대략 그 이슈의 중심에 이 후보가 서고 그러니까 그때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이 빨강이를 저렇게 살짝 집어넣은 것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상당히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서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동작동 국민모지를 가서 선영들에게 이렇게 추모한 것뿐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박태준 전 회장, 포스코 회장.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건국 전쟁, 그러니까 건국 논란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좌파 우파의 논쟁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논쟁이 벌어졌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경기시되는 그런 매력에 본인 이재명 대표 후보가 자신이 직접 저기를 가서 국민들 앞에 이렇게 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민주당의 어느 정치인들, 어느 뭐 민주당 내의 개딸 뭐 이런 대중적 이재명 지지층들이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를 안 했어요. 즉 이 말은 어떤 경우든 지금 현재 이번에 정권을 가져가겠다는 건 민주당 전체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민주당 저렇게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게 플랜카드를 포함한 뿐만 아니라 홍보 책자 모든 게 빨강이를 살짝 집어넣은 것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민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후보 이재명 후보를 연상시키게 만드는 고도의 선거 전략이에요. 예. 김성태 대표가 오늘 상당히 국민의힘에게는 쓴소리하지만 민주당에는 좀 우호적인 평론을 해주시네요. 솔직히 우호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고 싶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그럼 국민의힘 뭘 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이 비대위 체제가. 민주당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정말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미 뭐 보수층의 그 핵심 어젠다까지 이슈까지도 그냥 상속세를 포함해가지고 기업 감시의 문제까지도 건드리고 있다. 그런데 언제 우리는 우리 후보 뽑아가지고 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뭐 한덕수 후보 단일화까지 해가지고 언제 우리 후보들의 이미지와 또 정책 비전을 국민들에게 읽히게 할 거냐 이게. 이 빨강이 저런 거 대단한 도발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빨강이죠. 예, 빨강. 예. 오늘 뭐 제가 할 말을 없게 만드시네.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별로 안 드리고 있어요. 내가 할 말을 다 하시니. 뭐. 예, 오늘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나 봅니다. 예. 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얘기를 해볼게요. 내일 오후 3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확고합니다. 이건 무죄 확정이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선 그렇지 않죠. 국민의힘에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합리라는 게 말은 합리라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것과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결과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TV 생중계로 다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적어도 다음에 대통령으로 유력한 후보의 사법적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한 신속한 심리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무죄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심 재판부의 법리 분석과 법리적 주장이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대법원에서 2심의 법리적 적용 자체를 뒤집을 그런 새로운 논리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이유도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의 전 사법적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많은 논란을 만드는 것보다는 선거 전에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허위 사실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기본적 선택권을 훼손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처벌 이런 거는 대단히 힘들게 돼요. 만일 이제 내일 이제 대법 판결 자체가 뭐 공소기각 내지는 좀 전에 우상호 대표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아마 공소기각을 기대하겠죠. 예, 상고기각이요. 상고기각을. 예. 그런 측면에서 만일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이제 대법원마저도 이렇게 신속한 이제 선고를 통해 가지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 많은 국민들의 그런 기본권 그러니까 이제 후보 선택권의 혼란을 이렇게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대법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면은 저게 만일 그렇게 이루어진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다는 것이고 예. 상대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추락하는 의미가 있었죠. 그동안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보다는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나락의 길을 가길 바랬던 그런 정서도 크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 입장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가령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유력 대선 후보인데 이런 공직선거법상의 1심에 그런 중한 범죄 결과를 갖다 선고가 있었는데 2심은 그걸 이제 무죄로 했지만은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이례적인 선거 기일을 앞당겨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결정된다 그러면은 이번 아마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더 어려운 지경으로 빠질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신속할 수 있냐면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어요. 예. TV 토론에서 벌어진 공방에서 생겨진 일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하는 판례가 이미 있어서 논산시장이었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대법원이 이미 판례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정읍시장. 판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심리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빨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고려가 먼저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판례를 다시 적용하면 이게 무죄인데 굳이 그렇게 오래 끌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법리 개발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신속해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1심 판결이 좀 무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죠. 대법원의 판례가 이미 확립돼 있고 이미 이건 있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유형이 뭐냐면 미리 준비해서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아주 불리한 사실을 잘 준비해가지고 숨기는 거예요. 학력, 병력, 재산 이런 거는 다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되는 예가 많아요. 근데 TV 토론 과정에서 막 공방이 오다 생긴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것까지 처벌해야 되냐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이미 그건 무죄 판결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원래 순리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내일 오후에 사퇴를 할까요? 그리고 2일에 출마를 할까요? 여러 설들은 많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의도에 사무실까지 마련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일 출마설 나오고 있거든요. 3일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나오는데 하루 전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본인이 이번 조기 대선의 정치적 소신과 또 뜻이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 하루 종일 결심하는 부분은 그건 기본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저는 처음부터 한덕수 대행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총리로서 3년 가까운 이런 재상으로서 총리를 하면서 대국회 역할을 했는데
정말 과도한 입법 권력 이재명 대표 중심의 그런 입법 권력이 행정부를 무기력하고 또 제대로 작동도 되지 않을 정도의 과도한 입법 행위 그리고 예산 삭감 그리고 장관을 포함한 그런 헌법기관 감사원장 검사들의 줄탄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대한민국 헌정에 이런 쉽게 말하는 과도한 입법 권력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정치적 소신과 결심이라면은 이걸 떨밀려 나오는 그런 행국보다는 본인이 국민의힘 경선에 초반부터 저는 참여해가지고 이 경선은 부모 애비 자식 간에도 치러보면 연수가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만큼 그 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쉽게 말하는 보수의 가치와 이념을 자신의 그런 지금까지 가요 생활만 했지 저분이 언제 그냥 이 보수의 가치와 이념을 깊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자신을 이 진흙탕 속에서 진주로 만드는 그 과정이 나는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결과는 이제 내일 낮인 모레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사퇴하면 그건 출마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사퇴하면 과연 이분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그때 제가 모시기 위해서 그때 바른정당이라는 걸 만들고 초대 제가 사무총장을 낸 사람이에요. 보통 관료주실들이 이렇게 정치적 결심하고 나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준비했다가 정말 아프게 때립니다. 그래서 그 내일이나 모레 이제 민주당에서 엄청난 정치적 공세가 이루어질 건데 잘 버텨내고 또 국민의힘 후보와 정말 선의의 이런 경합의 이런 후보 과정까지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까요? 지금 입당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입당할 수 없죠. 지금 입당할 수가 없고. 지금은 입당할 수 없고. 근데 출마를 하려면 입당을 해야 되는 거죠. 후보 단일화 하고 나서 본인은 무슨 돈 있다고 해서 그 말은 대선 비용이 입당하신다는 입장이고. 아니 지금은 입당을 못 하고 지금 입당 못 한다. 후보가 확정되고 단일화에 승리하면 입당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있지만 지금 바로 입당하면 이게 무소속으로 머물고 있다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한 다음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그렇죠. 본인이 후보가 되면 사퇴하면 입당할 이유가 없죠.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면. 본인이 지면은 입당 안 하고. 단일화에 지면은 어차피 출마를 못 하는데 입당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바로 직전에 집권당이 경선하고 그 경선이 최종 결선이 아니라 또 바깥에 있는 사람 그것도 하루 전에 사퇴하시는 분하고 또 단일화를 하고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허술한 자리입니까? 대충 사퇴해갖고서 한 일주일 준비해서 대통령 나오고 이래도 되는 자리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배가 어떻게 가야 될지 한 고민 그다음에 그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많은 정책들에 대한 검토 없이 이렇게 축 나와서 그냥 게임하고 그리고 그렇게 또 저는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라고 보고요. 아니 지금 경제 위기 굉장히 가속되고 있어서 걱정인데 대통령 출마하려고 그 막중한 권한대행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 무슨 명분이 있어요? 저는 더군다나 만약에 내일 하루 이틀 사이 그러니까 5월 3일 이전에 사퇴하시게 되면 하루 전에 국민의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 의도하시진 않았겠지만 국민의힘 경선에 재뿌리는 거예요. 누가 경선 결과를 관심 있겠어요? 한덕수가 나왔네. 이런 식의 방식으로 과연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패배하고 나서 바로 정계 은퇴 선언하고 내일 탈당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오늘 탈당을 했거나 할 예정이겠죠. 이렇게 전격적으로 탈당까지 하는 건 경선 치르면서 당에 대한 실망감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본인으로서는 30여 년 동안에 그래도 보수 정당의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정치 영역에서 홍준표라는 칼날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랑 저랑 뭐 원내대표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치가 위기가 올 때마다 자기가 그래도 당권에도 도전하고 대선 후보도 도전하고 대선 후보로서 뭐 실제로 뛰기도 했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자기가 1년 2개월 남은 대구 시장 자리마저도 던지면서 뭐 절말처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를 인정해달라 그랬지만은 결국은 우리 당원들과 또 국민들은 홍준표를 선택하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이 할 말이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몸담았던 이 보수 영역에
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 후보와 또 최종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만은 그래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그 일념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래도 이 조기 대선판에서 자기의 역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최종 선택된 후보를 위해서 자기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솔직히 손살을 지금 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대목도 지금 현재 보수 진영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금 아픈 대목입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이 그래도 보수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대표가 되고 나서 출당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핵심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 가지 그 자신이 그 손에 피를 묻힌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치를 그만두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선에서 패배했으니까 그냥 뭐 백의종군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있는데 탈당까지 검토하고 탈당을 결행한다 그러면 사실은 전 실망이죠. 그리고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돕지 않겠다고는 의사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저것도 한 보수의 균열의 한 상징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굳이 탈당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때 그 딱 결과 발표하고 그 홍준표 후보의 모습, 그다음에 그 이제 평범한 시민 돌아가겠다고 할 때 좀 뭉클했어요. 그래서 야, 평생을 몸담았던 정당이고 또 나름대로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움직이신 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고 전날 미리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걸 보면 이미 예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비감했을까 하는 또 그런 느낌도 들고 어쨌든 저는 이 보수가 제대로 가야 된다고 호소한 사람들이 한 명씩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에서 지금 친윤계 정치인들과 윤석열 대통령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보수를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상호 선대위원장은 면적이 가장 넓다는 강원도를 이제 담당하게 되시고 그렇죠. 오대영 라이브와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계엄도 겪고 탄핵도 겪고 이제 대선을 겪는 과정에서 중책을 맡으셔서 오늘 마지막 방송인 것 같은데 대선 끝나고 돌아오겠습니다. 대선 끝나고는 자리가 있으니 없을 수도 있고 마련해 놓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활기찬 당신의 일상에 관절이 방해되지 않도록 센트룸만의 뉴 관절 케어 다마플렉스 올인원. 관절, 연골 건강은 물론 뼈와 근육까지 한 번에. 관절의 변화를 기대하세요. 센트룸. Chance au Splendide, le nouveau parfum. Chanel. 들코락스. Good morning. Good condition. 상쾌한 아침 뭐든 할 수 있지.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장리듬을 찾아주는 들코락스. 파스요? 예민한 피부라 못 써요. 피부에도 괜찮은 파스 없나요? 신신파스 플렉스. 고밀착 하이드로겔로 효과는 빠르게, 피부엔 부드럽게. 안 아픈 파스 있죠? 네, 신신파스 플렉스.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싶어한다. 그래야 자신들이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고 홍보하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용으로 관세 협상을 서둘러 하려는 것이냐는 해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런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협상의 상대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관권 선거 의혹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 논란을 키운 건 누군지 분명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나만의 스타일로 만든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닌자 크리미. 크리미파의 테크놀로지로 단 몇 분 만에 즐기는 건강한 프리미엄 아이스 디저트. 내 스타일 가득 닌자 크리미. 올라 활력 올라 힘이 올라간다. 아르기닌
고함량 아르기닌으로 힘차게 힘이 올라 날아올라 날아올라로 날아올라. Imagine more. I am introducing. I am back. 항상 그 이상의 쌓이네. 새로움에 둘러싸이네. 혜택이 쌓이네. Imagine more. 잇몸 관리요? 인사돌 먹고 있죠. 인사돌 잇몸 속부터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좋아요.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인사돌 스위스 풋모커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네, 오늘 밤 10시 30분 생방송 논쟁을 예고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통합행보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단일화 움직임, 34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국민의 요구는 무엇인지 토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병욱 전 의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김근식 당협위원장이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밤 10시 30분 생방송 논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